네, 안녕하세요. 요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15단원 자본 조달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단원 자본 조달 단원은 뭐 공식이 나오는 단원도 아니고 그 뭔가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죠.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을 하려고 할 때 따라야 하는 규칙이라던가 뭐 절차라던가 뭐, 뭐 법규라던가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다 나와 있는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차에 배운 내용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 위주로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부분은 바로 기업이 VC, 즉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였습니다. 뭐 지금은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뭐 마켓컬리라던가 뭐 티몬이라던가 뭐 쿠팡 이런 회사들도 다 초기에는 벤처 캐피탈에서 자본을 조달받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보시면 구글도 상장 전에 VC로 자본을 조달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VC는 이것이 개인이냐 아니면 전문화된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개인 VC, 개인 벤처 투자자가 있고 벤처 캐피탈 기업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들은 이렇게 엔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업 형태로 전문적으로 여러 곳으로부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금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곳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은 다음에 이제 성공할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런 전문적인 벤처 캐피탈 전문 기업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벤처 캐피탈 VC는 이미 안다고 했죠. 뭐 100개 기업 선별해서 투자하면 그 중에 하나나 두 개 성공할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가 잘 되면 그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VC들이 어떤 VC는 그 중에서도 기업의 초기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VC가 있고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다음 단계의 전문화해서 투자를 하는 VC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단계 중에서 뭐 초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VC가 있고 뭐 그 다음 단계에 전문적으로 하는 VC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VC도 있는데 아니면 섹터별로 그러니까 뭐 바이오의 전문으로 하는 VC 아니면 IT의 전문으로 하는 VC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는 어,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죠, 시장에. 그런데 이제 자금을 구하려고 하는 벤처나 스타트업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 자금을 주려고 즉 투자를 하려고 하는 VC는 그에 비해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VC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은 굉장히 투자를 하는 대가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벤처 자본가는 회사 지분의 40% 혹은 그 이상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우선주인데도 이길권이 있는 우선주를 요구를 하기도 한다. 뭐 이런 요구 그러니까 굉장히 대가를 많이 요구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금 빨리 투자를 받아야 되는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요렇게 한 5가지 정도를 VC로부터 투자 받을 때 생각을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본 제공 능력, 즉 VC한테 자본을 받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그러한 능력이 그 VC가 있는가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VC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쉽게 지난주에 잘 이해하셨던 대로 어, 투자를 해줬으니까 맨날 맨날 니네 회사 벤처나 스타트업 매출이라던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해라 라고 하는 VC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월 단위, 아니면 뭐 분기 단위, 뭐 요렇게만 그냥 니네가 다 알아서 하고 그렇게만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하는 VC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VC 스타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의 실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VC가 많이 투자를 했을 텐데, 그래서 그 회사, VC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 잘 됐느냐, 아니면 거의 다 실패를 했느냐,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어, 실패했을 때 VC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다섯 번째를 먼저 살펴보면, 어, VC는 일반적으로 단타, 뭐,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본을 회수를 해갈 때 어떻게 회수를 해갔느냐, 뭐, 라는 것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안면, 뭐,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였죠. 이 VC는 이전에 회사에서 뭐 10년, 20년 일하신 분들이 나와서 전문적인 VC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VC의 인맥이 상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재적인 소비자, 아니면 원재료 공급자, 아니면 그 외에 많은 기관, 바로 이 VC의 도움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장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VC가 어떤 인맥, 네트워크를 가졌는지도 이렇게 네 번째 요인인 안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VC를 통해서 자금 조달 받는 경우였고요. 이제 완전 초기 기업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VC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받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15.2 부분을 통해서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는 증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혹은 25.2단원부터를 통해서 뭐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도와주는 거는 누가 해준다? 누가 도와준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증권사, 미국으로 말하면 투자은행이 도와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재무관리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나중에 증권사에 취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 가게 되면 나중에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쵸?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를 먼저 미리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5.2 부분 복습을 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감원, 금융감독원에서 이와 같은 증권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을 공개적으로 발행하기 전에 경영진은 먼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허가된 주식 수를 꽉 채워서 이미 다 발행을 해 있는 상태다.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뭐 주식을 발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주주들의 투표, 그래서 주총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 증권을 발행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SEC,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권 발행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만기가 짧다거나 액수가 소액인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증권 신청서, 등록 신청서를
SEC가 검토를 하는, 즉 대기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기 기간 동안 뭐 잘못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제출되고 20일 뒤에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효력을 발행하기 전까지가 바로 이 대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대기 기간 동안에는 그 이제 구두로 우리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너 이 주식이나 채권 한번 사지 않을래? 즉 우리 회사한테 투자하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구두로 투자를 한번 의향을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네, 이렇게 구두 청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제 드디어 등록 신청서가 효력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크라우드 펀딩이 있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가 뒤에서 바로 ICO, 가상화폐 공개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같이 말씀드리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 전공 교과서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또 교과서에 들어가고 나오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수강이나 이런 거 절대 하실 생각 하지 말고 제가 한 방에 끝내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프로젝트형과 지분형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형의 경우에는 자선단체가 자금을 모금하는 것과 같은 것이 프로젝트형이고, 지분형은 일반 회사가 주식 발행하는 것처럼 회사의 지분을 팔고 이제 돈을 받는 것이 지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일반 투자자들도 뭐 2,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이렇게 투자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분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공개의 경우에 이 가상화폐 공개에서 우리가 지난 주차에 좀 집중해서 봤던 것이 바로 이 토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로를 깔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본인 회사들이 제공을 하는 서비스인 나중에 뭐 기차표 같은 것을 싸게 살 수 있다던가 아니면 기차표 자체로 교환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러한 것을 대가로 토큰을 발행을 해서, 즉 ICO를 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ICO, 가상화폐 공개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뭐 분산 원장이라는 것을 이제 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구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이 시빅이라는 회사, 신원 확인 플랫폼,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본인 인증 같은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자기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가로, 그러니까 본인 인증 서비스를 나중에 공짜로 혹은 뭐 할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대가로 가상화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바로 이 CBC 토큰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공모와 주주 모집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일반 공모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증권을 현금 받고 파는 것이고요. 주주 모집은 기존 주주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주주가 먼저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주는 것이 바로 주주 모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에는 일반 공모랑 주주 모집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여기 넘어가기 전에 공모는 일반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주식을 아니면 채권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소수의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한테만 투자 설명서나 계약서 뭐 그런 거 보내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사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분류 방법이었죠. 여기부터는 회사가 만약에 처음 주식을 발행하는 거야. 즉, 거래소에 처음 상장하는 거야. 이러한 것을 기업 공개, 즉 IPO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주식을 발행했던 적이 있는 회사야. 그런데 주식을 더 발행해서 자금을 더 모으려고 해. 그러한 경우를 바로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4로 넘어가면 바로 그 증권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증권사, 미국어로 말하면 투자은행이 바로 이런 주식이나 채권 발행, 일반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발행하는 업무를 도와준다. 그래서 그러한 증권사나 투자은행을 그런 경우에 뭐라고 부른다? 바로 인수회사, 언더라이터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혹은 이렇게 간사회사라고 부른다라고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신주를 발행을 할 때, 즉 유증을 할 때 한 주당 얼마에 팔아야 되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 이 인수회사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인수회사를 한 개의 증권사만 선정하지 않고 여러 증권사를 선정을 하게 되면 인수연합, 신디케이트를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수회사가 당연히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스프레드, 즉 만약에 한 주에 10달러의 인수회사가 다 인수를 하고 이것을 뭐 15달러로 투자자들한테 한 주당 이렇게 판다든지 그러면 한 주당 5달러씩을 중간에서 이렇게 스프레드를 먹는 거겠죠. 인수회사가. 그리고 이제 여기 인수회사에서는 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인수하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량 인수 방식이었죠. 요것이 가장 대표적인 인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발행 물량을 전체를 다 인수회사가 우선 받아. 그런 다음에 이것을 투자자에게,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량을 증권사가 다 인수를 해주게 되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려는 자금을 끌어오려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편하죠. 물량 다 넘기고 신경 쓸 게 없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인수회사가 다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다 안 팔린다고 해도 이것은 어쨌든 책임을 다 증권사가 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수회사가 물량 받아낸 것을 발행회사랑 같이 뭐 주요 투자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한번 우리 주식 사주세요, 우리 채권 사지 않을래요, 투자하지 않을래요? 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로드쇼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방법이 위탁 모집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전량 모집 방법에서는 모든 책임을, 모든 물량을 다 인수회사가 우선 받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최대한의 노력만 한다라는 것이 위탁 모집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바로 더치 옥션 인수 방법이었죠. 이 더치 옥션 인수의 경우는 같은 말로 동일 가격 경매라고도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채권 시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하고 특히 미재무부 채권 발행할 때 이 방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이얼 컴퍼니의 400조 주식 공개 매각한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청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A부터 E까지 입찰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A는 16에
사겠다라고 했고, B, C, D가 이렇게 자기는 한 주당 이렇게 14, 12, 12에 사겠다라고 입찰을 한 것이죠. 그런데 400주를 다 팔려면 가격을 10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12달러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A부터 D까지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6부터 쭉 가격이 내려오다가 모든 물량이 다 이제 해결이 되는 12달러까지 내려오게 되고, A부터 D가 다 동일 가격, 즉 12달러를 주고 한 주당 12달러를 주고 사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호장치, 즉 너무 높은 가격을 불러서 입찰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보호장치라고 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지금 보시면 총 400주 발행하려고 하는데 총 500주 입찰이 청약에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A부터 D까지 이 비율, 즉 이 경우에는 80%, 그래서 A의 80%, B의 80%, C, D도 각각 청약한 것의 80%대로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몇 가지 조금 부수적인 조항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린슈 조항은 인수회사한테 적용이 되는 규정이었죠. 뭐냐면 뭐 인기 있는 주식의 경우에 만약에 인수회사가 그린슈 조항을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식을 15%더 인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린슈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매도 금지 기간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바로 누구한테 이 매도 금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바로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만약에 주식을 사면, 즉 기업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게 되는 경우 적용되는 그 사람들이 적용받는 규정이 바로 매도 금지 기간이었습니다. 이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업 내부의 정보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뭐 180일 정도 회사 주식을 못 파는, 즉 최소 180일 동안에는 회사에 묶여 있어야 하는 이런 규정, 금지 규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기간은 바로 다시 돌아와서 인수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었고, 이 증권사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증권, 예를 들어 삼성증권의 IB, IB 파트에서 어떤 기업의 주식 발행을 도와주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 안에 또 애널리스트들이 다른 부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IB 부서에서 어떤 기업의 주식 발행 업무를 도와주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일반 그 기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일반적인 발표, 그다음에 몇 가지 팩트에 대한 어떤 보고서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상장이라는 것도 약간 부수적인 것이었는데,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 특히 주식인 경우에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 안에 뭐 회계사 자격증 가진 직원도 있고, 세무사 자격증 가진 직원도 있고, 변호사 자격증 가진 직원도 있고, 뭐 증권사에서 IB 파트에서 몇 년 일한 직원도 있어. 그러면 굳이 증권사한테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인수 업무를 맡길 필요가 없겠죠. 이제 이러한 경우를 직접 상장이라고 하고, 그러한 수수료와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상장을 하는 것에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15.5로 넘어와서 바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시장에
이제 인수회사가 다 받아온 물량을 다시 시장에 이제 팔을 때, 아니면 그것보다 전에 아예 그 한 주식 새로 발행되는 주식당 발행 가격 책정을 할 때에 어, 뭔가 적정한 가격보다 좀 저가로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즉 저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90년대, 2000년대에 이런 저가 책정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저가 책정이 60년대에는 20%, 그리고 70년대, 80년대로 오면서 좀 줄어들었다가 90년대, 2000년대에 다시 또 늘어났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고가 책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기업들이 자기 주식의 최종 IPO 가격, 한 주당 가격, 발행 가격을 정할 때 충분히 가격을 올리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올리는 현상이 바로 이 부분 조정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그 IPO 가격 범위, 책정 가격 범위를 SEC에 미리 알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높게 책정되었을 경우, 책정 가격 범위보다 높게 책정되었을 경우에 네, 저가 책정 현상이 더 심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저가 책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첫 번째로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이렇게 발행가를 좀 낮게 잡음으로써 낮게 잡게 되는 이런 저가 책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매출액도 낮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한 주당 가격을 싸게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수회사들한테도 이게 저가 책정이 일종의 보험으로 작용을 하더라. 즉, 고가 책정을 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가 책정을 하면 최소한 소송은 안 당하더라. 라는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략하게 요 한 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었죠. 유상증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이미 주식을 발행해서 상장을 해 있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유상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왜 그랬었죠? 바로 이것은 이렇게 유상증자 하려고 하는 경우가 보통 주식이 좀 고평가되어 있을 때 하려고 하니까 반대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의 신호였고요. 이 유상증자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유상증자를 하려고 할까라는 것이었죠. 왜? 채권으로 자본 조달을 하게 되면 그냥 쿠폰 그리고 마지막에 원금 상환하고 끝나면 될 것을 유증을 해서 조달을 했다면 라고 하면 주주들이 닭달같이 달려들어서 나중에 배당 더 달라고 하지, 뭐 해달라고 하지 이렇게 더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알면서도 회사가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 회사 안에 뭔가 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추측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상증자 하겠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발행을 하려고 하면 이런 스프레드 포함해서 뭐 기타 직접비, 간접비, 뭐 저가 책정, 뭐 이런 비용들이 줄줄이 드는 것을 살펴보았었고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지금 살펴보는 대로 밑에 위에 주식보다는 채권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 비용이 좀 덜 드는 경향이 있었고요. 채권 안에서도 전환 채권보다는 이렇게 일반 채권을 통한 자본 조달 비용이 더 저렴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도 유증을 통해서보다는 이렇게 아니 반대로 말씀드렸죠. 처음 주식을 조달하게 되는 IPO보다는 유증의 자본 조달 비용이 조금 더 저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부채가 주식, 그러니까 채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주식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것보다 비용이 낮았고, 주식 안에서는 IPO가 유증보다 더 비용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채권 안에서 이제 전환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더 발행 비용이 높았다. 그러니까 일반 채권이 더 적게 들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었고요.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인핀지라는 회사가 전에 자금을 조달을 했었는데 이렇게 무려 11%나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나갔었다. 그러니까 증권의 발행 비용, 즉 플로테이션 코스트가 상당하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5.8 신주 인수권과 15.9 희석 부분에서는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신주 인수권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회사가 이미 주식을 발행했던 회사인데 추가적으로 자금을 주식을 통해서 조달을 하려고 한다. 그때 기존 주주가 먼저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권리를 주면 이제 그러한 경우가 신주 인수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15.9에서 희석도 만약에 이렇게 10%에 해당하는 어떤 회사의 10%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유증을 했네? 그런데 유증할 때 내가 더 동일한 비율로 내가 주식을 또 사지 않았어. 투자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것이 대표적으로 희석, 즉 소유권 비율의 희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뒷부분으로 넘어와서 장기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경우 채권은 이렇게 지금 50% 정도가 사모로 이루어진다. 즉 채권으로 갈수록 사모 발행이 많고 주식으로 갈수록 약간 사모보다는 공모가 많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고요. 사모를 통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SEC 등록비도 안 내도 되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요런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더 편리했었고요. 네, 발행 비용도 더 적게 드는 요런
네,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실제 수치를 통해서 살펴본 것대로 주식보다는 채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때에 어쨌든 발행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수적으로 일괄 등록제라는 것도 살펴보았었는데 미리 이제 우리 회사 뭐 주식 예를 들어 주식 아니면 채권 발행 2년 후 2년 앞으로 2년 안에 얼마만큼 할 거야를 미리 다 신고를 해놓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요 일괄 등록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괄 등록 제도를 사용하려면 뭐 요런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뭐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5단원에서는 일반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할 때 뭐 이렇게 거쳐야 되는 순서, 절차, 따라야 되는 규정, 그리고 이 일반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인수회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15단원 공부했던 것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